사실상 그 USDT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거래소예요. 그렇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그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쓸모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성행을 하냐, 결국 투기가 거기로 몰리기 때문이죠. 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이 있고 이사회가 따로 만들어지고 네. 이사회에 그런 투자자들의 대표나 임원들이 들어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금을 전용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죠. 네, 이런 게 다 자본시장법, 예. 상법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컴플라이언스 준수라는 네. 것들이. 알트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음대로입니다. 우리 백운종 이사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백운종 이사께서도 아직 화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가 되면 언젠가는 정부의 역할이 빠지고 중앙은행의 역할이 빠지면서 탈중앙화된 메타버스 세상이 되건 어떤 세상이 되건 하나 열린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는 충분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백운종 이사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보낸 돈이 10분이나 또는 1시간이나 하루나 걸려서 또는 그보다 짧게 걸려서 제가 보낸 돈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는 김유라 이런 이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명으로 간 거죠. 근데 실제는 제가 보낸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걸리는 시간이 가지는 제약점, 이거는 없을까요? 거래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눈 깜짝할 새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학비를 한 학기에 한 번씩 보내주실 때 예. 외환 송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럴 때 항상 한 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빨리면 3일 정도, 늦으면 한 5일 정도 걸렸어요. 네. 근데 요즘도 그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2013년도에 대학교 졸업했는데 네.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네. 근데 아직도 해외 송금에 5일이 걸리나. 그러니까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돈의 트랜잭션 속도죠. 예. 예, 우리가 지금 바로 이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거, 트랜스밋을 했을 때 예. 돈을 받는 사람이 그 즉시 받는 거는 네. 사실 돈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가 움직인 것이죠. 네. 예, 네트, 밸런스를 어떤 네트워크가 잡아준 것에 불과하지 실제 돈은 뒤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은행원들이 이제 시제 정리를 은행 4시에 마감을 하면 그때부터 하죠. 네. 하루 동안 있었던 은행 간의 거래를 마감을 치고 퇴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직접 이렇게 돈 거래를 하는 게 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은 그게 10분에 한 번씩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네. 때 실제 파이널 세ttlement까지 10분입니다. 네. 이제 컨젝션이 물론 복잡해지면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려요. 그렇겠죠. 예, 그거를 지금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잡아주는 세컨 레이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네. 돈도 결국엔 레이어입니다. 이제 네. 페드와이어, 우리나라 치면 하는 금융망, 네. 하는 망이 있고 예. 그 위에 시중은행들끼리 사용하는 망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게 있고 페이 그런 솔루션들이 사용하는 이제 인터넷 망이 있고 그렇겠죠. 이렇게 본다면 예. 비트코인도 망 레이어 구조로 계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파이널 세틀먼트가 되는 비트코인 메인넷 네트워크가 있고 그 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세컨 레이어가 올라가서 실시간 처리를 해줍니다. 제가 박사님한테 1비트코인을 보냈다라고 하는 내역을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먼저 처리하고 다 먼저 처리한 내역들의 파이널 내역만, 레코드만 블록체인에 올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시간 처리되는 것들을 우리가 파이널 세틀먼트다 하고 실제로 돈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까지 기술이 와 있고 굉장히 느리지만 더디지만 네. 좀 이렇게 기술 발전이 레이어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인터넷의 발전 구조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인터넷도 TCP/IP 프로토콜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웹사이트라는 게 예. 이제 성행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SMTP라고 하는 이메일 프로토콜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이메일을 다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프로토콜들이 하나씩 단일화되어서 나오는데 30년, 40년씩 걸렸어요. 60년대부터 시작된 것들이 예. 2000년에 대서꽃을 피웠고 한번 버블이 나왔다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인터넷도 4단계 레이어로 되어 있고요. 네. 좀 많이 보면 7단계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비트코인도 따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자유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이 그러면 탈중앙화, 정부 빠져,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의 신속 정확함, 그리고 무기명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인간이 아날로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레이어, 망 레이어에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 이게 지금 웹 2.0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웹 3.0으로 바뀌면 또 6G나 7G로
제너레이션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또 다른 레이어가 지금까지 뭐 7개, 6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한 3개 정도는 없어져 버리고 축약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완벽한 익명성은 저는 필요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구성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네. 뭐 금융실명제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정확한 KYC, Know Customer 이거는 필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인터넷도 원래는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었어요. 완전한 익명성이었습니다. 누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지 거기에서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웹2가 되면서 이제 모두가 다 회원가입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에 쓰지 않습니까? 네. 그걸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다 보관 및 처리를 하죠. 그렇죠. 오픈소스로 다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죠. 네. 예. 뭐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이면 카카오, 네이버면 네이버 이런 네. 기업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다 보관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개인정보를 악용한다 혹은 뭐 해킹을 당해서 탈취당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미국에 계신 마크라는 남성의 이제 스토리를 봤는데 네. 아주 갓난애기 아들의 성기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진을 막 찍어서 그거를 네. 자기 주치의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게 구글 자기 드라이브에 자동 업로드가 됐답니다. 네. 그랬더니 구글에서 이거 뭐 아동 학대, 성적 학대 이렇게 보고 자동으로 그냥 계정을 셧다운 시켰어요. 네. 그게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답니다. 네. 이게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도 했고 스스로 소명도 다 했대요. 네. 이거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런 거다. 네. 하지만 구글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계정을 여태 셧다운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사람은 구글 캘린더로 일정 다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구글이 통신사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통신도 그걸로 하고 있었고 상당히 삶의 많은 부분이 구글에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하신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원칙과 상당히 위배되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분은. 의존적인 삶.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피해를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란 말이죠. 네. 저는 익명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작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네.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돈이 한 개의 주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체에만 독점되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해결해주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아직 그래서 돈은 아닙니다. 돈이 되려면은 일단 가치저장 수단이고요. 지금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충분한 모수가 모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로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네. 돈의 두 번째 스테이지예요. 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의 장부에 가치의 척도로서 쓰이게 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 내역이 원화나 달러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몇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렇게 단계가 있고 지금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가는 중이고 아직도 굉장히 초기거든요. 네. 근데 그 모수가 많이 모이면 이제 스스로 사람들끼리 물물 교환을 비트코인으로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화폐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잘못하면 꼬여서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서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게 이 국가라고 하는 주체가 자기들이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이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그리고 금리 정책을 쓰고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국민의 GDP를 담보로 해서 내가 얼마 정도 돈을 빌려서 미리 그러니까 성불 땡기는 거예요. 그 국채 발행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자는 얼마 정도 정하겠다. 이것도 국가 경제의 힘을 보고 이자도 정해지고 외국에서 평가해서 이 국채를 살 때는 얼마 이자가 좋겠다. 시장에서 이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런 국가가 잘못 판단을 하고 행색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부채만 엄청나게 지어주고 자기들은 5년 몇 년 뒤에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먹튀하면 끝인 거예요. 과연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거시경제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을 쓴다는 것, 재정정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유의 일정 권한을 가지고 한 1% 내지 10%밖에 안 되는데 90%의 국민 생활을 다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리정책 하나 잘못 세우면은 부동산 시장 그냥 난리 나잖아요. 금리정책 잘못 발표하고 환율정책 잘못돼 버리면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회의적 반응들이 하나씩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저도 우리 백운종 이사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에다가 위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레이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거를 중앙에서 누군가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능들이 다 존재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정부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비트코인 시스템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노드의 개념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가? 아니면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다 샤가 깔려있는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의 업데이트를 함에 있어서도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기간이 뭐 4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억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메이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뭐 2번 정도 있었어요. 네. 크게 보면 3번 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아시겠지만 뭐 앱을 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알트코인 네트워크들도 그렇고 네.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를 칩니다. 그게 이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네. 1960년대에 지금 쓰고 있는 그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디자인이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는 이유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비행기 디자인은. 네. 그게 그 역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바꿨다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계산을 해서 바꾸더라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다칠 수 있으니까 쉽게 못 바꾸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는 건데 비트코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막 가격만 보면은 그렇지 않아 보이겠지만 사실 그 언더니스에 있는 시스템을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저는 국가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을 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민의에 의해서 뭐 저는 대중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표로 밀어붙이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자가 되던 그게 대중민주주의가 되던 잘못된 결정으로 의사결정이 나오면 급격한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사회에. 그건 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결국 좋은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나가자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결정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네. 독재자가 발생할 수 없게 해놓은 거죠. 뭐 완전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다수결에 의해서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네. 마치 땅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 땅이 막 6개월에 한 번씩 가라엎어지면 그 위에 건물이 설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땅이 집안이 굳건하고 튼튼하니까 그 위에 건물이 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 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게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비트코인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과 프로토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해킹당하는 건 아니고 네. 비트코인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네. 거래소라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예. 그 거래소들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철창도 좀 이렇게 해놓고 사람도 좀 가려서 받고 고객들 신원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둑한테 털리는 거죠. 북한이 상당히 많이 틀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사람들조차도 철창을 만들고 보안 장치를 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결국 이제 위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사서 제 개인 지갑에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거든요. 예. 잘 하면은 그렇게 해킹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사서 거래소에 그대로 놔두거나 네. 아니면은 누구한테 사라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한테 맡기거나 네. 이렇게 위임을 했을 때, 델리게이션을 했을 때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이제 셀프 커스티디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알아서 이제 관리하는, 구속하는, 커스터디는 구속하다의 뜻이니까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전자지갑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종이화폐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갑 종류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하드웨어 월렛과 소프트웨어 월렛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월렛은 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고 지갑 프로그램을 깔고 네. 그 지갑 프로그램에 비트코인을 넣는 거죠. 네. 근데 그건 해킹의 위험성이 있죠. 컴퓨터는 언제나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말웨어를 심어서 컴퓨터에 제가 이제 지갑에다가 뭐 암호를 뭘 입력하는지 이런 거 다 보고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 월렛이에요. 이제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차단을 시켜놓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을 해야 될 때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쓸 수 있게 되고 따로 금고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 차단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이야기만 저희들이 쭉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알트코인 이야기와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백운종 이사께서 경제 사상적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한 국가가 한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 국민의 의식과 국민의 그 품격의 수준이 같이 따라 올라가야지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내용이 그거예요. 이런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잘못된 개인들이 막 발행하면서 청소년들 막 청년들 불러가지고 뭐 엑스비션 한다, 뭐 박람회 한다 그러면서 판매도 하고 공짜로 주고 하잖아요. 결국 알고 보면 먹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또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백운종 이사께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건 조심하셔라.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과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는 차별화를 두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저는 비트코인 외의 모든 것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네.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사용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즉,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서비스의 사용성을 찾는 거, 네.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필요로 하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이죠. 프로덕트 네. 마켓핏을 찾는다는 게.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뭔가 그게 돈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뭐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알트코인과 NFT와 스테이블 코인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없어도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마트가 NFT를 발행해서 회원권을 주겠다. 네. 그게 꼭 블록체인이고 NFT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USDT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거래소예요. 그렇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그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쓸모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성행을 하냐? 결국 투기가 거기로 몰리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거를 제한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유용한 거를 만들어내면 그걸 보고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해주고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다가 IPO를 하면 엑시트하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게 자본 조달의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그리고 과정에서 저희 회사도 주주들이 있고 이사회가 따로 만들어지고 네. 이사회에 그런 투자자들의 대표나 임원들이 들어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우리가 마음대로 투자금을 전용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죠. 네, 이런 게 다 자본시장법, 예. 상법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컴플라이언스 준수라는 네. 것들이. 알트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먼저 일단 돈부터 땡기죠. 내가 유용한 걸 안 만들어도 그런 로드맵만 가지고 먼저 돈을 땡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속으시고 그냥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하더라도 사기칠 마음이 없고 정말 열심히 좋은 걸 만들어 보려 했더라도 네. 먼저 돈이 들어오면 네. 사람이 이제 다 위선자의 어떤 그런 면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선의 문제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바로 사라져버리고 결국 약속을 안 지키게 되죠. 그게 지금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좋은 걸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알트코인 먼저 팔아서 돈 많이 벌었지만 그걸 가지고 창업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알트코인 가격들이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 뭐 거래소에서 상폐되고 예. 거기에서 이제 가격을 부양시켜줘야 되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기 행각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창업자들이 감옥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테라루나 권도영 씨라든가 예. FTX 거래소 샘 뱅크만 프리드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이해죠. 그렇죠. 결국 규제,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이 시장에도. 그래서 증권이면 증권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이 이제 원자재 상품 같은 성격이 띈 거는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책임 주체, 이걸 관리 감독할 주체도 명확하게 정해지고 어떤 룰이 이제 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목돼야 하는가도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그런 말씀하신 그런 사기 같은 것들이 좀 근절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죠? 누가 만들어야 되죠?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업계라고 하는 곳들이 로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SAB 121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통과된 FIT 21 같은 법안들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로비를 한 작품입니다. 네.
이 국회 이제 미국의 의원들이 네. 하원 의원들 특히 젊은 의원들이 굉장히 암호화폐 업계에 돈이 많은 거부들과 이들이 왜 돈이 많으냐면은 알트코인들이 잘 팔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그것들이 정치인들의 어떤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토콜은 굉장히 천천히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지금 모든 암호화폐들을 이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기소를 하고 뭐 리플 같은 것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형 거래소 두 곳, 코인베이스, 크라켓 같은 것들도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거의 스탑을 외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 행보를 하는 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지탄받지만 혁신을 해치는 거다. 저는 그게 맞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뭐 특별히 응원하진 않지만 SAB 121 법안도 비토를 놓은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제가 암호화폐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 잘한 겁니다. 예.